혼란스러운 시대의 그늘 속에서 세상이 방향 없이 돌아가는 듯한 때에 티베트의 고요한 산맥에서 한 이름이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다. 량텐진. 겨우 12살의 소년이지만 그의 존재는 이미 아시아 전역의 승려들과 학자들, 그리고 호기심 많은 이들 사이에서 메아리치고 있었다. 그는 거만하게 말하지 않고 명예를 추구하지도 않는다. 말수는 적지만 그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는 회의적인 자들의 신념을 흔들고 여전히 징조를 믿는 자들의 주의를 깨운다. 모든 것은 한 작은 수도원에서 찍힌 영상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 산의 찬바람을 가르는 소리, 그리고 고요한 눈빛의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말한다. 한국은 곧 그 역사상 가장 결정적인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단순하고 건조한 그 말이 두려움과 호기심의 물결을 일으키는 시발점이 되었다. 량은 절벽과 연구설로 둘러싸인 외딴 마을에서 태어났다.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그가 태어나던 순간 바람이 멈추었고 가까운 사원의 종이 누가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울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현지 승려들은 그것이 오래된 영혼이 되돌아왔다는 신호라고 믿었다. 그 후 소녀는 만트라와 기도 속에서 자라며 세상을 침묵 속에 바라보았다. 5살 때부터 그는 어른들조차 두려워할 만큼 생생한 꿈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가본 적 없는 곳, 배운 적 없는 언어로 우는 사람들을 보았다고 했다. 몇 달 후 다른 지역에서 실제로 일어날 산사태를 세세하게 묘사했을 때 승려들은 그것이 단순한 상상이 아님을 깨달았다. 현지 기자들이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수도원 측은 접근을 제한했다. 그들은 량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만 말을 한다고 전했다. 그리고 바로 그 드문 순간 중 하나에서 량이 처음으로 한국을 언급했다. 아무도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한국에 대해 배운 적도 한국인과 접촉한 적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붉은색과 푸른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잿빛 하늘 아래서 외치는 꿈을 꾼다고 말했다. 승려들에 따르면 그는 한국어 문자와 비슷한 상징을 그리기 시작했고 기도할 때마다 동쪽을 향했다고 한다. 어느 날 한 중국 기자가 짧은 인터뷰를 촬영하는 데 성공했다. 량은 오래된 부처상 앞에 앉아 누렇게 빛바랜 천 조각을 손에 들고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그것은 전쟁을 가져오지 않지만 평화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선택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의 수수께끼 같은 한마디는 논쟁과 공포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세상 꼭대기에서 고립된 차에 살아가는 한 아이의 말이 정치인들과 종교인, 그리고 분석가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과학적으로 설명하려 했다. 그들은 그가 단지 예민한 아이일 뿐이며 아마도 수도원의 이야기들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를 부정하려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세부적인 증거들이 드러났다. 한 승려는 량이 밤중에 트랜스 상태로 깨어나 종이 조각에 연결되지 않은 문장들을 적었다고 전했다. 그 문장들 속에는 언제나 낙하, 바람, 북쪽의 빛, 어두운 물 같은 단어들이 등장했다. 어떤 이들은 그가 암호로 말한다고 믿었고 또 어떤 이들은 그것이 변혁의 시대를 예언하는 고대 티베트 경전에 등장하는 상징이라고 여겼다. 시간이 흐르면서 량은 말을 줄이고 글을 더 많이 쓰기 시작했다. 그의 시선은 멀리 닿지 않는 어딘가를 응시하는 듯했으며 마치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있는 듯했다. 그리고 그를 중국 밖에서도 알려지게 만든 계시가 찾아왔다. 승려들과 통역자가 함께한 명상 중에 소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황금새가 떨어질 것이다. 산이 흔들릴 것이다. 깃발들이 갈라질 것이다. 그 말 한마디는 조용한 공포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승려가 그 예언을 좀 더 명확히 풀이했다. 량은 남쪽의 한 나라에서 큰 정치적 불안이 일어날 것을 예언한 것이며 많은 이들이 그 나라가 한국일 것이라 믿었다. 중국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현지 소식통들은 연구자들이 소년을 조사하기 위해 수도원으로 파견되었다고 전한다. 그 사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의 예언을 SNS에서 공유하기 시작했다. 티베트 소년의 평온한 얼굴은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의 상징이 되었다. 어떤 사람은 그를 환생이라 부르고 어떤 이는 예언자라 부르며 또 어떤 이는 다가올 어려운 시대의 전령으로 여겼다. 량텐지는 기도 소리와 산의 냉기 속에서 침묵 속에 자라났다. 다른 아이들이 계곡을 뛰놀 때 그는 하늘을 바라보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는 중요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구름의 모양이 변한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그것이 단순한 상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승려들은 그것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6살 때 그는 가본 적 없는 곳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빛으로 뒤덮인 도시들과 높은 건물로 둘러싸인 바다를 언급했다. 남중국에서 대화재가 일어날 것이라 말했고 그 예언은 몇 달 후 실제로 일어났다. 그때 원로들은 깨닫기 시작했다. 그들은 비범한 무언가를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노르부라는 이름의 노승은 소년이 말하는 모든 말을 기록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매일 량을 따라다니며 꿈 몸짓 잠결에 내뱉는 말들까지 꼼꼼히 적어두었다. 량은 미래를 마치 창문 너머로 들여다보듯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장면들은 낯선 소리, 냄새, 목소리들과 섞여 있었다. 그는 날짜를 말하지 않고 오직 느낌으로만 전했다. 그가 처음으로 이 지역을 덮칠 대규모 자연재해를 묘사했고 그것이 모두 사실로 드러나자 수도원 전체는 그를 시간의 전령자로 보기 시작했다. 세월이 흐르며 량은 점점 변해갔다. 더욱 내성적으로 바뀌었고 명상에 긴 시간을 들이며 거의 음식을 먹지 않았다. 어느 날 만트라를 외우던 중 그는 트랜스 상태에 빠졌고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내뱉었다. 나중에 그것이 번역되자 다음과 같은 문장이 드러났다. 남쪽의 나라는 빛을 찾기 전에 갈라질 것이다. 통역사는 그 의미를 물었지만 량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깃발이 반으로 찢어지고 사람들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도움을 청하는 장면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날 이후 그는 그림을 더욱 자주 그리기 시작했다. 수치로 천 위에 그린 그의 그림에는 사원과 산의 구조를 연상케 하는 기하학적 문양들이 많았다. 승려들은 그중 일부가 한반도의 지형과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마치 그는 무의식적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무언가의 경로를 기록하려는 듯했다. 가장 놀라운 순간은 그가 고대 티베트어로 설악이라는 단어를 적었을 때였다. 이는 그가 알 리 없는 한국의 산 이름이었다. 그 사이 중국 과학자들이 수도원에 도착했다. 각종 검사를 시행하고 과학적 설명을 시도했다. 그러나 어떤 검사에서도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소년은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모두 건강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늘 먼 곳을 바라보았고 마치 아무도 듣지 못하는 무언가를 듣고 있는 듯했다. 드문 인터뷰 중 한 번 그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 산의 바람은 폭풍 전의 속삭입니다. 저는 단지 들은 말을 반복할 뿐이에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량은 모두를 불안하게 만드는 비전을 묘사했다. 그는 황금빛 독수리가 계곡 위를 날고 있었으나 한쪽 날개가 다쳐 제대로 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독수리는 날아오르려 했지만 결국 추락했고 그가 떨어진 자리의 땅이 갈라지며 거대한 소리가 퍼졌다고 했다. 그 의미를 묻자 량은 독수리가 매우 높은 자를 상징하며 그 지도자가 힘을 잃고 교체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한 이 추락이 동아시아 전역을 흔들 일련의 사건들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국제 언론들은 티베트 소년의 이름을 인용하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그를 히말라야의 새로운 예언자라 불렀고 또 어떤 이들은 단순한 민간 신화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량의 평온한 태도와 명확한 말투는 이 이야기에 무시할 수 없는 무게를 실어주었다. 사람들은 뉴스 속에서 징조를 찾아내려 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예언은 점점 더 현실과 맞아떨어지는 듯했다. 량은 한 번도 두려움을 보인 적이 없었다. 오히려 자신은 구원자가 아니라 단지 전달자일 뿐이라고 말했다. 사람들이 그에게 경고할 책임을 느끼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책임은 듣는 자에게 있습니다. 나는 그저 바람에 쓰인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이 대답은 아시아 인터넷상에서 가장 널리 퍼진 문구 중 하나가 되었고 운명은 볼 수는 있지만 반드시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개념을 상징하게 되었다. 11살이 되던 해 노승들이 이끄는 명상의식 중 량은 다시 트랜스 상태에 빠졌다. 이번에는 몇 시간 동안 미동도 없었다. 눈을 뜨고 깨어났을 때 그는 울고 있었다. 그는 하늘을 가로지르는 불의 벽을 보았고 그 뒤에는 바다가 검게 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현상이 한국과 연관되어 있다고 했지만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남쪽이 흔들릴 때 사람들은 북쪽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을 반복했다. 이 말은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었다. 어떤 이들은 이를 영적인 경고로 받아들였고 다른 이들은 실제적인 갈등이나 재난의 예언으로 여겼다. 하지만 량을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들은 그가 전쟁이 아닌 에너지의 움직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포는 퍼져나갔다. TV 프로그램, 포럼, 인터넷 채널들이 그의 말을 분석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그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할수록 그의 메시지는 더 큰 힘을 얻게 되었다. 그날 밤 티베트 산맥에서 내려오는 바람은 평소와는 다른 소리를 냈다. 수도원은 고요했지만 량텐지는 갑자기 깨어났다. 맨발로 차가운 바닥을 걸어 부처상 앞에 섰다. 그의 눈은 떠 있었지만 시선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었다. 멀리서 지켜보던 노르부는 그 순간 소년이 속삭인 한마디에 몸을 떨었다. 한국은 곧 안에서 피를 흘릴 것입니다. 거리에서 외침이 올라올 것이며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량이 특정 국가를 이토록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는 인공 조명으로 환하게 빛나는 도시를 보았지만 그 위를 인간의 그림자가 덮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 중심에는 강한 목소리를 가진 한 남자가 수많은 사람들의 외침 속에서도 버티려 하고 있었고, 량은 이렇게 덧붙였다. 그는 적에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를 쓰러뜨리는 것은 한때 그를 박수치던 손들입니다. 말은 분명했고 흔들림이 없었다. 소녀는 권력이 그 주인에게서 강제로 떼어질 것이며 그 몰락이 집단적인 상처를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승려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량은 계속 말했다. 그는 한국의 하늘이 이상해질 것이라고 했다. 태양은 누런 안개에 가려지고 거리에서는 두 가지 색이 불과 얼음처럼 충돌할 것이라 했다. 그는 나라가 스스로의 심장을 갈라놓을 것이며 정치적인 상처가 영적인 상처로 번질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 거울을 들여다보겠지만 그 속에 있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량은 자신이 했던 말을 모두 기억하진 못했다. 다만 자신이 한 말을 기록하고 기도해달라고만 부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환신은 더 강렬해졌다. 그는 사람들의 물결이 달리고 찢어진 깃발이 흩날리며 건물들이 흔들리는 모습을 본다고 했다. 나는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를 듣습니다. 유리가 아니라 신뢰가 부서지는 소리입니다. 그는 위기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나라가 스스로의 선택으로 인해 흔들릴 것이라고 했다. 어느 날 밤, 량은 재로 바닥에 글을 썼다. 봄이 오기 전 왕좌는 무너질 것이다. 황금 독수리는 힘을 잃을 것이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이렇게 덧붙였다. 그것이 무너진 후 잠깐의 침묵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곧 까마귀들이 남은 것을 차지하려 싸울 것입니다. 이 말들은 수도원 안을 전율처럼 퍼져나갔다. 량에게 있어 황금 독수리는 권력의 상징이었다. 몰락하게 될 권력자, 그가 불러올 분노와 혼란의 상징이었다. 량은 또 이렇게 말했다. 그 몰락 이후 한국은 3일의 어둠을 겪게 될 것이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의 어둠이 아닌 완전한 혼돈의 시기였다. 도시의 불빛은 꺼지지 않겠지만 사람들은 그 빛 속에서 희망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나라가 상반된 목소리들에 뒤덮이게 될 것이라 했고 지도자들끼리 서로 등을 돌릴 것이라고 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외치겠지만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온 나라가 출구 없는 복도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소녀는 감정을 담지 않고 말했으며 그 냉정함은 경험 많은 승려들조차도 두렵게 만들었다. 그러던 중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나는 바다가 색을 바꾸는 것을 봅니다. 파도는 거품을 싣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무언가를 싣고 온다. 그것이 일어나면 세상은 한국이 첫 번째 경계를 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무도 그가 자연재해, 경제위기, 전쟁 중 어떤 것을 말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의 목소리의 어조는 그것이 파괴적인 사건이 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 수도원에 머물던 외국인 기자 한 명이 그의 말 중 일부를 영상으로 기록하는 데 성공했다. 영상에서 량은 시선을 고정한 채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사이렌 소리가 기도 소리와 섞일 때 한국의 심장은 시험받을 것이다. 두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의 결정이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결정은 수백만 명의 운명을 바꿀 것이다. 이 영상은 몇 시간 만에 전 세계로 퍼졌다. 또 다른 날 모두가 잠든 사이 량은 노르부를 불러 종이를 요청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무언가를 쓰고 나서 그 종이를 건네며 말했다. 이 일이 일어나면 나를 더 이상 찾지 마세요.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한국은 분열의 바람과 정화의 불을 지나게 될 것이다. 그 후 새로운 새벽이 북쪽에서 태어날 것이다. 승려들은 충격을 받았다. 그것은 량이 처음으로 북쪽을 희망의 근원으로 언급한 순간이었다. 이유를 묻자 그는 단지 이렇게 대답했다. 북쪽은 재회의 열쇠를 쥐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열리기 전 땅은 흔들리고 강은 길을 바꿀 것이다. 그 밤 이후 량은 병이 들었다. 며칠간 말을 하지 않았고 음식을 거부했다.
그는 환시가 주는 에너지가 자신을 소모시키고 있다고 말했지만 멈출 수는 없다고 했다. 시간이 문을 밀고 있어요. 문이 닫히기 전에 나는 알려야 해요. 그가 잠들기 직전 노르부가 기록한 마지막 말은 다음과 같았다. 동쪽에서 종이 울릴 것이나 메아리는 남쪽에서 울릴 것이다. 그 일이 일어나면 감춰졌던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수도원은 긴장에 휩싸였다. 예언 하나하나가 점점 현실과 겹쳐지기 시작했고 세계는 마치 그가 말한 대로 움직이는 듯 보였다. 량텐진,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던 소녀는 이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는 한국을 세계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말했다. 그 나라는 스스로의 그림자를 마주한 뒤에야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의 눈물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깊은 명상에 들어가기 직전 이렇게 말했다. 이 고통에서 세상이 반드시 보아야 할 무언가가 태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빛이 오기 전에는 흔들림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날들 동안 수도원은 침묵과 긴장으로 가득했다. 량텐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지만 입을 열 때마다 그 말은 마치 눈속을 가르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그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한반도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바람이 아닙니다. 그가 중얼거렸다. 곧 떨어질 것의 무게입니다. 노르부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기 위해 모든 말을 기록했다. 소녀는 점점 멀어지는 듯 보였고 마치 두 세계 사이를 살고 있는 듯 했다. 어느 날 아침 명상 중 량은 갑자기 일어섰다. 그의 눈은 고정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다른 곳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들렸다. 그는 말했다. 풍요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공기는 무거워질 것이고 금은 종이가 될 것이며 종이는 바람에 흩날릴 것입니다. 승려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는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무언가를 묘사하고 있었지만 상징은 너무도 명확했다. 돈이 날아가고 부가 가치를 잃는 모습, 곧이어 해석이 따라붙었다. 이는 치명적인 금융위기를 암시하고 있었다. 량은 한국 국민들이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아침에 모든 가치가 사라졌음을 깨닫는 장면을 보았다고 말했다. 화면에는 숫자들이 떨어지고 목소리들은 침착하라고 말하겠지만 사람들의 가슴은 타오를 것입니다. 그는 젊은이들이 닫힌 문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았고 가족들이 화려한 진열장에 불빛을 버리고 절망의 침묵 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보았다고 했다. 돈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될 겁니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처럼요. 그 다음 환시는 더욱 어두웠다. 량은 높은 건물들이 천천히 기울어지며 기반을 잃어가는 장면을 보았다고 전했다. 창문은 깨지고 불빛은 계속 깜빡였다. 건물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여긴 우리 집이에요 라고 외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붕괴가 단지 경제 시스템의 붕괴만이 아니라 국가가 가진 신뢰의 붕괴라고 말했다. 일상을 지탱하던 구조들이 무너지는 동시에 희망도 함께 무너지는 것이었다. 노르부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물었다. 리앙은 단 한마디로 대답했다. 폭풍은 이미 불려졌어요. 유일한 방패는 의식입니다. 이어서 그는 자신을 떨리게 한 장면을 묘사했다. 그는 서울의 거리에서 무릎 꿇고 일자리라는 글귀가 적힌 종이를 들고 있는 젊은이들의 무리를 보았다고 했다. 그들의 옷은 더러웠고 하늘은 어두워지고 있었다. 그들 뒤로는 물이 인도를 따라 차오르고 있었다. 그들은 위로 올라가려 뛰지만 계단은 끝나지 않아요. 미래가 있는지도 모르는 채 미래의 무게를 짊어진 세대의 피로함입니다. 이 묘사는 한 승려에 의해 영상으로 기록되었고 결국 인터넷에 유출되었다. 몇 시간 만에 수백만 명이 시청했다. 많은 사람들은 말없이 바라보았고 어떤 이들은 조롱했다. 그러나 녹음을 끝까지 들은 이들은 량이 말한 다음 문장에서 소름이 돋았다고 했다. 젊은이들이 거리에서 울고 노인들이 그들을 위로하지 못할 때 두 번째 물결이 시작될 것입니다. 수도원의 분위기는 변했다. 추위는 더욱 날카로워졌다. 량은 음식을 거부했다. 그는 매 끼니가 자신을 더 땅에 묻고 환시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고 말했다. 그는 두 번째 붕괴는 빠르게, 예상치 못하게, 그리고 파괴적으로 찾아올 것이라고 했다. 불에서 오지 않을 것입니다. 숨결에서 올 겁니다. 깨진 약속들을 실은 숨결이죠. 노르부는 그것을 금융 붕괴의 신호로 해석했지만 소녀는 그것만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이번 위기가 너무도 깊어져 한국의 정신 자체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모든 것에 대한 믿음을 잃게 될 것입니다. 지도자에게도, 사찰에도, 자기 자신에게도.
하지만 바로 그 부자의 속에서 새로운 것이 태어날 것입니다. 같은 주에 량은 8시간 넘게 트랜스 상태에 빠졌다. 깨어난 뒤 그는 물을 청했고 이렇게 말했다. 한국은 목소리들로 나뉠 것입니다. 각 목소리는 자신이 옳다고 외칠 것이고 아무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배고픔이 찾아올 때 그것은 빵이 아닌 방향을 향한 갈망일 것입니다. 노르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를 바라보았다. 소녀는 단순한 경제 붕괴를 넘어 도덕적이고 영적인 붕괴까지 예견하는 듯했다. 그 시기의 마지막 환시에서 량은 달없는 서울의 밤을 묘사했다. 바람은 낙엽과 찢어진 지폐를 텅 빈 도로 위로 날리고 있었다. 사람들의 얼굴은 지쳐 있고 창문은 모두 닫혀 있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소리가 들립니다. 마치 슬픈 음악처럼요.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는 민족의 소리입니다. 그 시작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모른 채로 그의 말은 수도원 안을 경고처럼 퍼져나갔다. 량텐지는 두 번째 물결을 드러낸 것이다. 돈과 영혼의 붕괴. 그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전쟁을 말하지 않았다. 조용히 무너져가는 것들을 이야기했다. 그는 한국 민족이 스스로의 시스템이라는 거울을 마주하게 될 것이며 오직 자비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외부의 적이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선언했다. 그 나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잊는 것이 나라를 파괴합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량은 말이 없었다. 그는 수시간 동안 지평선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말은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독수리의 추락과 가난의 바람이 지난 뒤 심장의 분열이 올 것입니다. 그것이 한국의 가장 큰 시험이 될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버텨낸다면 세상도 함께 버텨낼 것입니다. 이후 찾아온 침묵은 완전했다. 노르부는 두 개의 물결은 단지 훨씬 더 큰 무엇인가의 서곡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량은 눈을 감고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벽이 자라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말은 예언의 새로운 단계를 알리는 시작이 되었다. 산들은 마치 지켜보는 듯했고 한때 맑고 순수하던 공기에는 낯선 무게가 실려 있었다. 수도원 안에 모두가 알았다. 세 번째 물결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것과 함께 한국과 전 세계의 운명을 바꿀 결말이 함께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해 티베트 산맥에는 겨울이 평소보다 일찍 찾아왔다. 공기는 무겁고 수도원의 침묵은 감히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를 예고하는 듯했다. 량텐지는 더 이상 웃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현재를 넘어선 무언가를 보고 있는 듯했다. 노르부는 그의 곁을 조용히 지켰고 곧 닥칠 무언가를 두려워했다. 어느 추운 오후 명상 중 소녀는 눈을 뜨고 말했다. 한국은 세 번째 그림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마음들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칼날처럼 떨어졌다. 리앙은 나라가 보이지 않는 물결에 휩싸일 것이며 그것은 어떤 전쟁보다 더 파괴적일 것이라고 했다. 폭탄도 침략자도 없을 것이다. 단지 사람들이 서로에게 등을 돌릴 뿐. 가족들은 같은 식탁에 앉겠지만 시선을 나누지 않을 것입니다. 자식들이 말을 해도 부모는 듣지 않을 것입니다. 이웃들은 인사를 해도 서로를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한국이 눈에 보이지 않는 추위처럼 집 안에서 시작되어 거리로 번져가는 어둠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승려들은 그의 모든 말을 정확히 기록했다. 량은 자신이 학교에서 학생들이 서로에게 소리 지르고 선생님들이 말려보려 애쓰지만 실패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했다. 직장에서도 사람들은 협력을 멈추고 두려움이 공감을 대신할 것이라고 했다. 나라는 겉으로는 계속 움직일 것입니다. 하지만 영혼은 사라질 겁니다. 사람들은 일하겠지만 왜 일하는지 잊을 것입니다. 그것이 영혼의 분열의 시작입니다. 그는 모두를 얼어붙게 만든 한 장면을 묘사했다. 나는 보이지 않는 벽으로 덮인 도시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 안에 갇혀 있었지만 스스로는 자유롭다고 믿고 있었어요. 누구도 서로의 말을 들을 수 없었고 소리를 지르면 지를수록 벽은 더 높아졌습니다. 노르부가 그 벽을 허물 수 있는지 물었고 량은 이렇게 대답했다. 자비보다 자존심이 높게 있는 한 무너지지 않습니다. 환시는 점점 더 불안하게 변해갔다. 량은 사람들이 서로를 연결하기 위해 만든 기술이 오히려 그들을 파괴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화면을 보며 곁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잊게 될 것입니다. 가상세계가 새로운 사원이 되고 거짓이 그들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는 또한 거짓된 목소리들이 불처럼 퍼지며 나라를 서로 반대되는 믿음으로 갈라놓을 것이라 말했다. 말은 의미를 잃게 될 것입니다. 모든 뉴스는 무기가 되고
모든 진실은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그날 밤 량은 다시 트랜스 상태에 빠졌다. 그는 서울 위를 나는 까마귀들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들은 모두 다른 소리로 울부짖고 있었다. 어떤 놈은 위험을 말하고 또 어떤 놈은 희망을 말합니다. 하지만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한국은 적들에게 속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의심에게 속을 것입니다. 승려들은 그 소년이 신앙과 신뢰, 정체성의 위기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세 번째 물결이 가장 힘들 것이라고 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무도 오는 줄 모른 채 다가오기 때문이었다. 적이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증오가 당연해지면 전쟁 없이도 나라는 스스로 무너지게 됩니다. 또 다른 환시에서 량은 유리벽으로 양가가 나뉘어 결혼식이 중단된 장면을 묘사했다. 신랑과 신부는 울고 있었지만 유리는 깨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어느 쪽이 진실인지 몰랐어요. 노르부가 그 의미를 묻자 량은 이렇게 말했다. 그것은 한국의 거울입니다. 사람들은 그 안에서 자신을 보고 그 모습을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영은 적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자신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그의 예언은 다른 지역의 승려들 사이에서도 퍼지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의심했고 어떤 이들은 열렬히 믿었다. 하지만 모두가 한 가지에 동의했다. 외국에 대해 이토록 정밀한 환시를 가진 소녀는 본 적이 없었다. 량은 줄곧 말했다. 자신은 그것을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라고. 나는 예언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단지 시간이 속삭이는 걸 듣고 있을 뿐이에요. 어느 아침 그는 울면서 깨어났다. 그는 바다가 부산의 거리로 밀려오는 꿈을 꾸었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도망쳤지만 물은 파괴하지 않았다. 단지 갈라놓았다. 그 물은 죽이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이미 갈라진 것을 나누기 위해 온 것입니다. 노르부는 말없이 있었다. 그러자 소녀는 말했다. 한국은 죽음이 아니라 상실을 통해 정화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본 자만이 다시 시작하는 것의 가치를 알게 될 것입니다. 산속의 추위는 점점 더 짙어졌고 하늘은 곧 무언가 일어날 듯한 무거움을 머금고 있었다. 량텐지는 몇 시간씩 명상에 잠긴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승려들은 이미 새로운 환시의 주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어느 밤 고요함을 깨뜨린 것은 그 소년의 약하지만 단단한 목소리였다. 벽은 이제 다 자랐습니다. 이제 하늘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다음 날 량은 수도원에서 가장 높은 옥상으로 데려가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그곳에 서서 붉은 구름 사이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말했다. 북쪽에서 시작되고 있어요. 그곳에서 오는 빛은 파괴가 아닙니다. 바로 잡음입니다. 그의 말은 불처럼 승려들 사이로 퍼져나갔다. 누구도 감히 끼어들지 못했다. 량은 깊이 숨을 들이쉬고 계속 말했다. 한국은 어둠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바람의 방향이 바뀝니다. 북쪽에서 화해의 신호가 올 것입니다. 그는 한반도의 하늘에 나타난 외로운 별 하나를 묘사했다. 그것은 다른 어떤 별보다도 밝게 빛났고 그 빛이 도시와 마을을 비추며 퍼져나갔다고 했다. 그 빛 아래에서 사람들은 서로에게 다가가기 시작했다. 닫혀있던 손이 열립니다. 적이 형제로 다시 보입니다. 울던 이들이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량은 고요하게 말했지만 그의 말은 강렬한 울림을 지니고 있었다. 승려들은 그 순간 깊은 무언가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소녀는 그 별이 단순한 천체가 아니라 집단적 각성의 상징이라고 설명했다. 북과 남은 이제 두려움 없이 서로를 바라볼 것입니다. 시간이 남긴 상처를 서로 치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경계선이 점점 무의미해질 것이라 말했고 세상은 이해하지 못한 채 한 민족의 재탄생을 지켜보게 될 것이라 했다. 한국은 세상에 보여줄 것입니다. 용서가 자존심을 이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는 눈을 감고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노르부가 그 이유를 물었고 량은 이렇게 대답했다. 한국의 고통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만 세상은 연합의 가치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잃어버린 것을 무기로가 아니라 자비로 다시 세우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했다. 절과 교회가 공포가 아닌 희망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보았다고도 했다. 사람들은 다시 믿게 될 것입니다. 정부가 아닌 자기 자신을. 량근 강들이 다시 맑게 흐를 것이고 도시들이 재건되며 경제가 새로운 에너지로 부활할 것이라 말했다. 돈은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분열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탱을 위해 쓰일 것입니다. 승려들은 각 문장을 기록하며 지금 이 순간이 수도원 역사상 가장 강렬한 예언들의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소녀는 한국이 새로운 시대의 균형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쪽의 별이 빛날 때 다른 나라들이 그것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변화는 거기서 시작되지만 전 세계로 퍼질 것입니다. 그는 덧붙였다. 한국은 인류의 거울이 될 것입니다. 자비를 선택하면 지구는 새로운 평화의 순환을 맞이할 것입니다. 복수를 선택하면 같은 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량의 말은 판결처럼 울려 퍼졌다. 승려들이 그를 애워쌌지만 그는 몹시 지쳐 보였다. 그는 자신의 사명이 끝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내가 말해야 할 것은 모두 말했습니다. 이제 시간의 차례입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은 채 속삭였다. 한국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녀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며칠 뒤 그는 말을 완전히 멈췄다. 대신 짧은 문장들을 쓰기만 했고 마치 미래를 위한 암호를 새기는 듯했다. 그중 하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북쪽은 빛을, 남쪽은 마음을 가져온다. 둘이 함께 걸을 때 새로운 새벽이 올 것이다. 또 다른 문장은 이러했다. 울었던 민족이 다른 이들에게 미소 짓는 법을 가르치게 될 것이다. 노르부는 모든 기록을 간직했고 수도원 일지에 마지막 글을 남겼다. 량텐지는 미래를 보여준 것이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깨우기 위함이었다. 그는 파괴를 말한 것이 아니라 전환을 말했다. 그에 따르면 한국은 끝이 아니라 더 큰 무언가의 시작이었다. 그 주간 강력한 폭풍이 티베트를 덮쳤다. 량이 태어났던 그날 밤처럼 수도원의 종이 저절로 울렸다. 바람이 멈췄을 때 소녀는 조용히 누워 있었고 얼굴에는 작은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더 이상 두려움도 고통도 없었다. 오직 평온함만이 남아 있었다. 노르부는 그가 자신의 사명을 다 마쳤다고 믿었다. 며칠 뒤 전 세계에 하나의 소식이 퍼졌다. 한반도 상공의 밤하늘에서 희귀한 별이 관측된 것이다. 그 빛은 여러 밤 동안 이어졌고 천문학자들은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 그러나 수도원의 승려들에게는 그것이 신호였다. 량의 말이 단순한 꿈이 아닌 분명한 경고였다는 확증이었다. 그의 예언이 담긴 영상들은 대륙 전역을 계속 떠돌았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그것을 연구하며 숨겨진 의미를 해석하려 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그가 말한 세 가지 물결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믿고 어떤 이들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의 말이 지닌 놀라운 정확성을 부정하는 이는 없다. 세상을 떠나기 전 량은 하나의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는 마치 다른 시간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둠은 끝이 아니라 길입니다. 한국은 세상의 희망의 대가와 아름다움을 보여줄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새벽이 올 때 모두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수도원은 그의 마지막 말을 나무 상자에 보관하고 있다. 그 위에 노르부는 단 한 줄만을 남겼다. 그 소녀는 미래를 보았고 빛을 믿었다. 그날 밤 한국의 하늘은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품고 있는 듯했다. 공기는 짙어졌고 건물의 불빛들은 불규칙하게 깜빡였으며 바람조차 몇 초간 멈춰 있었다. 그때 기자들, 분석가들, 심지어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한 여성의 이름이 퍼지기 시작했다. 신디 제이콥스. 그녀가 한 말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너무나 믿기 어려워서 과학만을 신뢰하던 사람들조차 귀를 기울였다. 수년 동안 신디는 냉철한 세계 분석가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2022년 모든 것을 바꾼 사건이 일어났다. 아시아 여행 중 그녀는 거의 목숨을 잃을 뻔한 사고를 당했다. 3일 동안 의식을 잃은 채 있다가 깨어난 그녀는 자신 안에서 무언가가 영원히 변했다고 말했다. 그때부터 신디는 현재에 속하지 않은 이미지들을 보기 시작했다. 미래의 파편들, 다른 누구도 볼 수 없는 장면들이었다. 잊으려 하면 할수록 그 장면들은 더욱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가장 두려운 것은 그녀의 첫 예언들이 정확히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정치적 위기, 경제 붕괴, 정부의 스캔들, 모든 것이 그녀가 말한 대로 일어났다. 점차 냉철한 분석가였던 그녀는 미스터리로 둘러싸인 인물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불가능을 예견하는 여자라 불렀다. 그러나 그 어떤 예언도 이번만큼 큰 충격을 주지는 못했다. 바로 한국에 관한 가장 최근의 비전이었다. 그녀는 꿈속에서 서울이 거대한 무언가의 중심이 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수도는 현대사의 흐름을 바꿀 사건의 무대가 되고 있었다. 모든 것은 여의도에서 시작된다고 했다. 나라의 정치적 심장부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 어두운 하늘이 갈라지고 세 개의 빗줄기가 나선 형태로 내려오는데 하나는 금빛, 하나는 은빛, 하나는 붉은빛이었다.
그 빛들이 광장 중앙에서 하나로 합쳐지며 도시 전체를 밝히는 기둥이 되었다. 7분 동안 사람들의 숨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전 세계가 그 장면을 보게 될 것이었다. 그녀는 이어서 그 다음에 일어날 일도 묘사했다. 하늘 위에서 무언가 작고 가벼운 것이 천천히 떨어졌는데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리듯 하얀 잎사귀 하나가 빙글빙글 돌며 땅에 내려앉았다. 신디는 그것에 적힌 글을 읽으려 했지만 모든 비전 속에서 또렷하게 남은 단어는 단 하나였다. 준비하라. 그녀가 그 사실을 공개한 영상은 인터넷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24시간도 되지 않아 조회수는 100만을 넘어섰다. 여러 나라의 헤드라인이 물었다. 이 여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어떻게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렇게 잘 아는가? 어떤 이들은 그녀를 사기꾼이라 불렀지만 다른 이들은 그녀의 과거 예언들을 모아보며 그것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모든 것이 한 줄기로 이어져 있었고 정교한 순서에 따라 움직이는 듯했다. 하지만 신디는 여전히 멀리서 차분하고 거의 냉정한 태도로 있었다. 명성도 인정도 바라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이렇게 말했다. 선택권이 없어요. 이 장면들은 매일 밤 돌아와요. 외면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녀는 한국이 보이지 않는 힘의 수렴점이라고 했다. 그 힘은 세계 강대국들을 흔들고 지구의 균형을 다시 쓸 것이라고. 그녀는 첫 번째 징조가 2025년 10월이 끝나기 전에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너무나 갑작스럽고 거대한 사건이라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건 상징이 아닙니다. 그녀는 단언했다. 그 일이 일어나면 의심의 여지가 없을 거예요. 전 세계가 알게 될 겁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정치인들은 그녀의 발언을 모니터링하기 시작했고 정보기관들은 그녀의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했다. 일반 시민들조차 하늘을 올려다보며 무언가를 기다렸다. 그녀의 방송 하나하나가 다가올 일의 서곡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녀가 사건을 묘사하는 방식, 직설적이고 정확하며 감정이 없는 그것이 오히려 모든 것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방송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녀는 카메라를 몇 초간 똑바로 응시한 뒤 이렇게 말했다. 첫 번째 징조는 가장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 보일 겁니다. 그것은 잠깐일 뿐이지만 모든 것을 바꿀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면 경고하지 않았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 충격적인 발언 이후 세상은 신디 제이콥스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방송 중 단 하나도 무심히 지나치는 법이 없었다. 사람들은 무언가 달라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의 말뿐 아니라 그녀의 눈빛 속에서도. 그녀는 비전이 더욱 강렬해졌다고 말했다.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꿈과 현실의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한 인터뷰에서 그녀는 한밤중에 전기적 탁 소리 같은 것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눈을 뜨자 공중에 투영된 일련의 영상이 보였다고 했다. 건물들, 얼굴들, 지도들, 그리고 메아리처럼 반복되는 한 날짜. 마치 시간이 아직 형태를 갖지 못한 어떤 일을 그녀에게 알리려는 듯했다. 며칠 후 신디는 자신이 본 것 중 일부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녀는 한국에서 일어날 사건들이 단지 시작일 뿐이며 이 사건들이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어 정부, 기술, 그리고 국가들의 운명을 연결하는 일련의 흐름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에 따르면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세계 질서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 보이지 않는 힘이 존재하며 한국은 그 변화의 진앙기 될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그녀의 발언을 분석하려 했다. 일부는 그녀가 비공개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또 다른 이들은 단순한 우연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가장 회의적이던 사람들조차도 그녀의 예언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다는 사실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가 말할 때마다 세상의 무언가가 실제로 움직이는 듯했다. 그러던 중 그녀는 특별 방송을 예고했다. 자신의 경력 중 가장 길고 상세한 방송으로 전적으로 2025년에 본 것에 대해 다룰 것이라고 했다. 라이브 방송은 완전한 침묵 속에서 시작되었다. 신디는 카메라 앞에 나타났고 표정은 엄숙했으며 원고나 메모 없이 말문을 열었다. 그녀는 비밀로 하려 했지만 매일 밤 그 이미지들이 자신을 따라다녔다고 했다. 가장 강렬했던 비전 중 하나에서 그녀는 외국어로 토론 중인 사람들로 가득한 방을 보았다고 했다. 그리고 그 테이블 중앙에는 금빛 문장이 새겨진 봉인된 봉투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이 문서가 미국에서 출발해 한국 정부의 고위 인사에게 직접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다.
평범한 서신이 아닌 역사적 결과를 낳을 메시지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 장면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서울에 조용히 착륙하는 소형 비행기, 회색 정장을 입은 한 남성이 봉투를 들고 밤새 침묵 속을 지나 대통령궁으로 향하는 모습. 그녀는 이 모든 일이 카메라와 기록 없이 진행될 것이며 그 서한의 내용은 국제동맹의 향방을 바꿀 수 있는 결정을 담고 있다고 했다. 신디는 그 편지 안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그 안의 말들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 의견을 나누고 신뢰를 깨뜨리며 한국의 정치적 안정성을 시험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대중은 충격에 빠졌다. 이번 예언은 그녀가 지금까지 말했던 어떤 내용과도 달랐다. 더 이상 하늘의 빛이나 신비한 메시지가 아니라 국가 간의 직접적인 개입을 암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방송 며칠 후 신문들은 워싱턴과 서울 간의 비밀 접촉 가능성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었지만 이 우연한 일치는 다시 한번 두려움과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신디는 이 모든 상황에서 한 걸음 떨어져 있는 듯했다. 여전히 차분하게 말했지만 그녀의 말에는 청중을 불안하게 만드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녀는 앞으로의 몇 주가 결정적일 것이라고 했다. 하늘에는 보이는 징조들이 나타나고 보이지 않는 결정들이 닫힌 방 안에서 내려질 것이라고. 앞으로 올 모든 일은 이미 시작됐어요. 그녀는 말했다. 겉으로만 보는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주의 깊게 보는 이들은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그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을 거예요. 신디 제이콥스는 몇 주 동안 침묵을 지켰지만 모두가 무언가가 곧 일어날 것임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예고 없이 새로운 방송이 공지되었다. 제목은 간단했지만 섬뜩했다. 완전한 계시. 영상이 시작되자 그녀는 카메라 앞에 나타났다. 표정은 더욱 엄숙했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으며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그녀는 마지막 비전을 받았다고 말했다. 세상이 아직 이해하지 못한 모든 조각들을 연결해주는 최종적인 계시였다. 모든 것은 10월에 시작되어 그녀는 말했다. 하지만 진짜 전환점은 그 다음에 올 겁니다. 감춰졌던 것이 세상의 눈앞에 드러날 때 그녀는 최근 몇 주 동안 비전이 더 강해졌다고 말했다. 그림자들, 새 방향으로 부는 바람, 설명할 수 없는 빛에 휩싸인 한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그 빛은 아무 예고 없이 나타날 것이고 몇 분 안에 전 세계의 이미지가 퍼져나갈 것이라고. 마치 하늘이 직접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처럼 그녀는 모든 장면을 세세하게 묘사했다. 서울의 하늘이 열리고 세 줄기의 빛이 천천히 내려오는 모습. 금빛, 은빛, 붉은빛. 그 빛들은 여의도 중심에서 하나로 합쳐지며 수천 명의 시민들 앞에 신비로운 기둥을 형성하게 된다. 이 현상은 정확히 7분간 지속되고 그 뒤엔 도시를 무겁게 짓누르는 침묵이 찾아온다. 그리고 하늘에서 무언가 떨어진다. 흰색의 잎사귀 한 장. 그것은 천천히 땅으로 내려앉고 사람들은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간다. 그리고 그 위에 단 하나의 단어가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한다. 준비하라. 그 장면은 그녀의 말에 따르면 수백 대의 카메라에 포착되어 생중계로 송출되고 전 대륙에 걸쳐 공유될 것이라고 했다. 몇 시간 만에 전 세계가 그 신호의 의미를 두고 논쟁을 벌이게 될 것이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대기 현상이라고 주장할 것이고 또 다른 이들은 그것이 경고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왜 그 현상이 신디가 몇 주 전 정확히 예고했던 날과 시각에 일어났는지를. 그 사건 직후 그녀는 더 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 한국 정부로 극비 메시지가 전달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공식적인 외교 문서가 아니라 백악관에서 파견된 특사에 의해 직접 전달되는 기밀 문서. 신디는 그 남성이 조용히 한국에 도착하는 장면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는 금빛 문장이 찍힌 봉투를 들고 있었으며 극비리에 영접될 것이고 그 편지는 절대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며칠 후 그 내용은 유출될 것이며 정치적 스캔들과 전례 없는 분열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언했다. 문서에는 비밀 협정과 결정사항이 담겨 있었고 그것은 한국이 세계 강대국들 사이에서 어느 한편을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했다. 신디는 자신의 비전 속에서 헤드라인들이 불길처럼 번져가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거리에는 시위가 일어나고 지도자들은 압박을 받고 불신의 기운이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갔다. 그 편지가 전달되는 순간 그녀는 말했다. 세상은 더 이상 안정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될 겁니다.
이것은 새로운 질서의 시작이에요. 그 방송의 분위기는 냉정했고 직접적이며 소름 끼치도록 설득력이 있었다. 신디가 말하는 방식에는 누구든 주목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녀는 과장된 언어를 쓰지 않았고 극적인 표현도 없었다. 단지 마치 이미 그것을 목격한 사람처럼 조용히 설명했을 뿐이었다. 세계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미래를, 그리고 가장 불안했던 것은 그녀의 차분함이었다. 그 후 며칠간 언론은 미국과 한국 당국 간의 이례적인 움직임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대중은 신디의 발언과 실제 일어나는 일들 사이에 일치점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말들은 점점 더 현실과 겹쳐져 갔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또다시 사라졌다. 예고 없이 신디 제이콥스는 다시 나타났다. 단 하나의 알림, 긴급 방송. 화면이 켜졌을 때 그녀는 이전과 다른 공간에 있었다. 어둠 속에서 단 하나의 백색 조명이 그녀의 얼굴만을 비추고 있었다. 표정은 진지했지만 여전히 침착했다. 지금부터 말할 것은 그녀는 입을 열었다. 경고가 아닙니다. 이미 시작된 일에 대한 보고입니다. 그녀는 여의도의 현상과 비밀 문서의 전달 이후 한국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시기로 들어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라는 두 갈래의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그 선택은 단순히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립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단언했다. 모든 발걸음이 관찰될 것이고 모든 말이 세계의 균형을 흔들 겁니다. 그녀의 비전 속에서 정부는 분열되어 있었고 거리는 시위대로 가득 차 있었다. 외국의 강대국들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그 문서의 내용이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마치 문장 하나하나가 혼란을 유도하도록 계산된 듯했다. 지도자들은 진실을 숨기려 할 겁니다. 그녀는 말했다. 하지만 진실은 그들의 통제를 벗어난 방식으로 드러날 겁니다. 신디는 또한 한 인물을 묘사했다. 중년의 남성, 양복 차림으로 어두운 복도를 걷는 모습이었다. 그녀에 따르면 그는 마지막 계시의 전달자였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열쇠를 쥔, 중심에 있으나 누구도 알지 못하는 존재. 모든 것이 잃어버려졌다고 느껴질 때 그는 나타날 겁니다. 그녀는 말했다. 그리고 그가 가져올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 모두가 잊었다고 생각했던 자의 귀환이에요. 그 말은 대중을 뜨겁게 달궜다. 포럼과 채널 곳곳에서 이론들이 폭발했다. 그 남자는 누구인가? 신디가 말한 귀환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과거의 정치 지도자를 가리킨다고 믿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상징이라고 주장했다. 사라졌던 사상의 귀환, 억눌렸던 힘의 부활, 혹은 침묵했던 목소리의 되살아남. 그러나 예언자는 아무런 해석도 내놓지 않았다. 단지 이렇게 반복했을 뿐이다. 그가 그림자 속에서 나올 때 나라는 둘로 갈라질 것이다. 이어서 그녀는 민중의 반응을 묘사했다. 그녀의 비전 속에서 수많은 인파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절반은 환호했고 절반은 분노했다. 고함, 찢겨진 깃발, 사이렌 소리, 끝나지 않는 밤. 그러나 혼란 속에서도 그녀는 뜻밖의 장면을 보았다고 했다. 화해였다. 사람들은 전쟁을 기대할 겁니다. 그녀는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용서의 말을 듣게 될 거예요. 신디는 그 돌아올 남성이 권력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복수가 아닌 구속, 지우슈, 힘이 아닌 평화이며 그의 태도는 심지어 적들조차 놀라게 할 것이라고 했다. 나라는 분열될 것이지만 무너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녀는 말했다. 한국은 자기 역사라는 무게를 견뎌낼 것이고 더 강하게 다시 태어날 겁니다. 그러나 방송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긴 침묵 뒤 그녀는 모두를 조용하게 만든 새로운 이야기를 꺼냈다. 그녀는 한국의 산악지대 어딘가에 숨겨진 연구소를 보았다고 했다. 그곳에서는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이 쉼없이 어떤 비밀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었다. 이건 흔한 무기가 아닙니다. 그녀는 설명했다. 파괴가 목적이 아닌 무장해제가 목적입니다. 현재의 기술들을 무력하게 만들 정도로 고도화된 시스템이에요. 신디는 그 프로젝트가 2026년에 완성될 것이며 그 존재만으로도 아시아의 군사적 균형을 바꿔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양자 컴퓨터, 인공지능 그리고 적의 에너지 필드 자체에 간섭하는 듯한 기술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침묵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장군들을 보았고 충격에 빠진 지도자들의 얼굴도 보았어요. 이 발명은 모든 것을 바꿀 겁니다. 그 소식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여러 매체들은 그녀의 말을
한국 내 과학 실험에 대한 소문들과 연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신디는 경고했다. 이 창조물의 진정한 힘은 기술 자체가 아닌 그것이 의미하는 바에 있다고. 그것 이후로 그녀는 말했다. 그 누구도 한국을 이전처럼 바라보지 않을 겁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이들은 마침내 그 진가를 인정하게 되겠죠. 가면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세상은 마침내 숨겨져 있던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 수수께끼 같은 방송 이후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신디 제이컵스의 침묵이 다시 깨어졌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새로운 영상이 온라인에 나타났다. 제목은 단순했지만 충격적이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자의 귀환.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다. 더 어둡고 더 긴박했다. 신디는 지친 듯 보였지만 목소리에는 여전히 단단함이 있었다. 그녀는 일련의 비전을 보았다고 전했다. 모두 한국과 연결된 것들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열리는 철문을 보았고 그 틈으로 빗속을 걸어 나오는 노년의 남성을 보았다. 그는 조용했고 단순한 옷차림이었으며 앞만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이 남자는 잊혀졌던 존재입니다. 그녀는 말했다. 그러나 그의 귀환은 한국 역사에 있어 새로운 장의 시작이 될 겁니다. 신디에 따르면 그 남성의 석방은 11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일어날 것이며 상반된 감정의 물결을 동반할 것이라고 했다. 한쪽에서는 환호와 축하가, 다른 한쪽에서는 분노와 반발이 터져 나올 것이다. 서울의 거리는 동시에 외침과 눈물, 노래와 충돌로 가득 찰 것이며 온 나라는 그를 영웅으로 보는 이들과 위협으로 보는 이들 사이에서 분열될 것이다. 그녀는 이 남성이 권력이 아닌 구속 질서를 위해 돌아온다고 말했다. 그의 첫 연설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며 그는 복수도 정의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용서를 구할 것입니다. 신디는 이 행동이 국가를 지배하던 증오의 서사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 용서는 동시에 의심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일부는 그의 진심을 믿겠지만 또 일부는 그가 연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할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예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 남성의 귀환은 끝이 아니라 더 거대한 무언가를 위한 준비 단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신디는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도록 만들 커다란 발견에 대해 언급했다. 국방과 기술의 역사를 바꿀 창조물. 나는 산속에 숨겨진 연구소를 보았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는 기술자들과 공학자들. 그들이 만드는 건 무기가 아니었어요. 그건 방패였습니다. 신디는 그것을 완전 중립화 시스템이라고 불렀다. 적의 공격을 일어나기도 전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극도로 진보된 기술. 이건 폭발도 파괴도 아닙니다. 그녀는 말했다.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아니라 무장을 해제하는 무기. 힘의 개념 자체를 다시 쓰는 창조물이죠. 이 예언은 군사 전문가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일부는 그녀가 말하는 것이 현실 가능한 기술인지 아니면 허구인지 분석하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럼과 언론에서는 한국의 비밀 연구와 인공지능, 양자 제어와 관련된 루머들이 퍼지기 시작했다. 신디는 이 프로젝트가 2026년 초에 완성될 것이며 그 몇 달 뒤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릴 공개 시연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외국 지도자들이 당황함을 감추려 애쓰는 모습을 보았어요. 침묵 속에서 반응조차 못하던 장군들의 얼굴도요. 그녀는 이 기술이 한국을 완전히 새로운 위상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했다. 그 누구도 더 이상 한국을 조연으로 대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은 새로운 시대의 중심, 진보와 저항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디는 이 기술 발표 이후 아시아의 군사적 균형이 흔들릴 것이라고 예언했다. 일본은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중국은 의심의 눈초리로 반응하며 미국은 이 지역에서의 전략적 존재감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그녀는 이 창조물의 힘이 너무나도 커서 세계는 전쟁이라는 개념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려움은 더 이상 무기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선언했다. 진정한 통제력은 지성을 방패로 삼는 자에게 넘어갈 겁니다. 방송의 마지막 순간 신디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청중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말을 남겼다. 이 프로젝트는 인간의 것이 아닌 무언가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 연구소에서 떠오른 아이디어들은 과학이 아직 도달하지 못한 의식의 수준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것을 세상이 보게 되는 날, 우리는 역사의 또 다른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신디에 따르면 그 남성의 석방은 11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일어날 것이며
상반된 감정의 물결을 동반할 것이라고 했다. 한쪽에서는 환호와 축하가, 다른 한쪽에서는 분노와 반발이 터져 나올 것이다. 서울의 거리는 동시에 외침과 눈물, 노래와 충돌로 가득 찰 것이며 온 나라는 그를 영웅으로 보는 이들과 위협으로 보는 이들 사이에서 분열될 것이다. 그녀는 이 남성이 권력이 아닌 구속을 위해 돌아온다고 말했다. 그의 첫 연설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며 그는 복수도 정의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용서를 구할 것입니다. 신디는 이 행동이 국가를 지배하던 증오의 서사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 용서는 동시에 의심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일부는 그의 진심을 믿겠지만 또 일부는 그가 연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할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예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 남성의 귀환은 끝이 아니라 더 거대한 무언가를 위한 준비 단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신디는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도록 만들 커다란 발견에 대해 언급했다. 국방과 기술의 역사를 바꿀 창조물. 나는 산속에 숨겨진 연구소를 보았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는 기술자들과 공학자들, 그들이 만드는 건 무기가 아니었어요. 그건 방패였습니다. 신디는 그것을 완전 중립화 시스템이라고 불렀다. 적의 공격을 일어나기도 전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극도로 진보된 기술. 이건 폭발도 파괴도 아닙니다. 그녀는 말했다.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아니라 무장을 해제하는 무기, 힘의 개념 자체를 다시 쓰는 창조물이죠. 이 예언은 군사 전문가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일부는 그녀가 말하는 것이 현실 가능한 기술인지 아니면 허구인지 분석하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럼과 언론에서는 한국의 비밀 연구와 인공지능, 양자 제어와 관련된 루머들이 퍼지기 시작했다. 신디는 이 프로젝트가 2026년 초에 완성될 것이며 그 몇 달 뒤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릴 공개 시연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외국 지도자들이 당황함을 감추려 애쓰는 모습을 보았어요. 침묵 속에서 반응조차 못하던 장군들의 얼굴도요. 그녀는 이 기술이 한국을 완전히 새로운 위상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했다. 그 누구도 더 이상 한국을 조연으로 대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은 새로운 시대의 중심, 진보와 저항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디는 이 기술 발표 이후 아시아의 군사적 균형이 흔들릴 것이라고 예언했다. 일본은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중국은 의심의 눈초리로 반응하며 미국은 이 지역에서의 전략적 존재감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그녀는 이 창조물의 힘이 너무나도 커서 세계는 전쟁이라는 개념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려움은 더 이상 무기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선언했다. 진정한 통제력은 지성을 방패로 삼는 자에게 넘어갈 겁니다. 방송의 마지막 순간 신디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청중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말을 남겼다. 이 프로젝트는 인간의 것이 아닌 무언가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 연구소에서 떠오른 아이디어들은 과학이 아직 도달하지 못한 의식의 수준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것을 세상이 보게 되는 날, 우리는 역사의 또 다른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